그날도 나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버릇처럼 몸에 밴 습관이었다. 늙은 사람일수록 남의 시간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며느리 집 앞. 정확히 말하면 내가 사준 집이었다. 나는 현관문을 올려다보며 잠시 숨을 고른다. 문패에 적힌 이름은 사위 이름이었다. 분명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문패는 내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는데. 아버님, 제가 누를게요. 사위가 인터폰 버튼을 누른다. 사위는 나보다 10살은 젊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늙어 보였다. 어깨가 축 처진 채 눈치를 보는 얼굴이었다. 여보세요? 스피커 너머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딱딱하게 가공된 말투. 나야. 아버님 모시고 왔어. 잠시 정적.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리만큼 길게 느껴졌다. 오늘은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말 한마디로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사위의 옆모습만 바라봤다. 사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 잠깐만 뵙고 가자고 했잖아. 날도 춥고. 그러니까 더 안 돼. 이웃들 다 듣겠네. 그리고 여긴 우리 집이야. 우리 집.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분명히 등기부등본에는 아직도 내 이름이 남아 있었지만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이 집은 이미 내 집이 아니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사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인터폰은 이미 끊겼고 복도에는 우리 둘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려다봤다. 며느리 생일이라고 사위가 함께 사자고 했던 봉투. 현금이 들어 있었다. 늙은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무난한 방식의 사랑이었다. 아버님, 제가 잘 말씀드려 볼게요. 사위는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참 처량해 보였다. 아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이만 가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위는 아들이 되었고 나는 손님이 되었구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에 쥔 봉투를 접어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새도록 며느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여긴 우리 집이야.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등기권리증.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묵은 무언가가 조용히 정리되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그래야겠구나. 내가 문전박대를 당했다면 집도 주인을 다시 만나야겠지.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다. 그 집을 팔기로. 집을 팔겠다고 결심한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지금은 다 자라 어른이 된 사위가 있었다. 아직 대학생이던 시절 내 딸의 손을 잡고 쭈뼛쭈뼛 인사하러 오던 날이었다.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사위의 손은 지금보다 훨씬 거칠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청년이었다. 나는 그 손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녀석 사람은 되겠다. 그래서였을까? 결혼할 때도 나는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 집은 내가 해줄게. 그 말 한마디로 사위의 눈이 붉어졌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을 거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집을 사준다는 건 돈을 준다는 뜻이 아니었다. 힘을 나눠주는 일이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조심하려 했다. 명의는 내 이름으로 두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였다. 사위와 딸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쉽게 바꾸는지 이미 여러 번 봐왔기 때문이다. 처음 몇 년은 아무 문제도 없었다. 명절이면 사위가 먼저 전화를 걸었고 며느리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 두곤 했다. 아버님, 이 집은 아버님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다, 너희 집이지. 그 말이 언젠가는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그땐 몰랐다. 변화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됐다. 사위의 승진, 연봉이 오르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대화 속에서 아버님 대신 요즘 어르신들이라는 말이 늘었다. 요즘 어르신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 말 속에 나는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옆에서 키운 사람이 며느리였다. 여보,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지. 아버님도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그 말들이 조금씩 사위의 마음을 잠식해 갔다. 결정적인 날은 그의 겨울이었다. 난방이 고장나 며칠만 머물 수 있겠냐고 미리 전화를 했던 날. 아버님, 그건 좀. 사위의 말끝이 흐려졌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 애도 예민한데. 집이 좁아요. 집이 좁다. 그 집을 사줄 때 평수를 늘리자고 한 건 며느리였다. 나는 그날까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그 집에 손님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다. 다시 현재 등기권리증을 손에 쥔 채 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아버님, 이 집 급하게 파시려는 건 아니죠? 중개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급할 건 없네. 다만 확실하게 팔고 싶네. 중개사는 내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위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님, 오늘 왜 부동산에? 역시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이미 눈치를 챘던 모양이다. 그 집, 내가 산 집이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가 됩니까?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오늘 문 앞에서 나는 이미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날 이후 사위의 전화는 뜸해졌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다. 그녀는 집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아버님, 어제는 제가 좀 예민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나치게 사람은 급해질수록 공손해진다. 집 얘기 들었어요. 근데요,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 아닌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끝나길 기다렸다. 저희가 그 집에서 얼마나 애써서 살았는데요. 아이도 있고 이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는 방패였다. 늘 그렇듯이 아버님 마음 상하게 한 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가족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 같아요. 가족. 나는 웃지 않았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가족이라면 문은 열렸어야지. 그 말에 전화기 넘어가 잠잠해졌다. 사위는 그날 저녁 혼자 나를 찾아왔다. 문을 열자 사위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알았다. 이 녀석은 아직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됐구나. 들어와라. 차를 한 잔 내어주었지만 사위의 손은 계속 떨렸다. 집은 정말 파실 겁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미 내 마음은 문 앞에서 정해졌다. 사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말리지 않은 게 아니라 말릴 수 없었던 거겠지. 그 말에 사위의 어깨가 더 내려앉았다. 사위는 아내에게서 받은 말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여보가 그러는데요. 아버님은 아직도 권력을 놓지 않으신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사위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권력은 내가 쥐고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권력이 된 거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다음 수순으로 법을 들고 나왔다. 내용 증명, 거주 안정권 침해, 사실상 증여, 종이 몇 장으로 세월을 묶어보려는 시도였다. 변호사를 찾아갔을 때 젊은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다. 아버님, 명의가 아버님이신 이상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네. 다만 사람이 문제지.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그리고 사위에게 말했다. 집 못 지키면 가족도 없어. 그 말은 협박이었고 선고였다. 사위는 다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목소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직도 허락을 구하는 아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너는 아버지가 될 건지 남편으로만 남을 건지 선택해야 한다. 전화는 오래도록 끊기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집을 팔기로 최종 계약을 했다. 도장은 내 손으로 찍었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떨어져 나갔다. 아버지라는 이름, 집이 팔렸다는 소식은 내가 알리기 전에 먼저 전해졌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며느리에게 전화가 갔던 모양이다. 명예 확인 과정에서 불가피했다고 했다. 그날 오후 사위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님, 집이 정말 팔렸답니다. 그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버님, 여보가 지금 완전히 정신이 없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 집 앞에서 나도 정신이 없었지. 사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며느리는 그날 밤 나를 찾아왔다. 처음이었다. 단 한 번도 내 집 문을 먼저 두드린 적 없던 사람이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문을 열자 며느리는 서 있었다. 눈은 붉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아버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말했다. 아이 학교도 있고 생활도 있는데 이렇게 통보도 없이. 나는 신발장에서 슬리퍼를 꺼내주며 말했다. 통보는 문 앞에서 이미 받았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건 그날은 제가
그날이 하루였나? 그 말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다. 며느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증여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준 적이 없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믿은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긴 거지. 그 말에 며느리는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냈다. 아버님은 언제나 위에 계셨잖아요. 저희를 내려다보면서 그제야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위에 있었던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밑에 서 있기를 선택한 거다. 그날 밤 사위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며느리는 문을 잠갔다. 생각 좀 하자. 그 말은 이별의 예고였다. 사위는 비를 맞으며 내 집 앞에 섰다. 문을 열어주자. 사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님, 저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수건을 건네고 따뜻한 물을 받아주었다. 그날 밤 사위는 내 집에서 잤다. 어릴 적처럼 등을 돌리고 작게 숨을 쉬며 새벽녘 사위가 말했다. 아버님, 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라. 어떻게요? 나는 불이 꺼진 거실을 바라보며 말했다.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라.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눈빛은 조금 달라졌다. 집은 완전히 타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제야 알았다. 집은 되돌릴 수 있어도 존중은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는 걸. 며느리는 친정으로 갔다. 짐은 많지 않았다. 급하게 챙긴 옷가지와 아이 가방 하나. 하지만 그 선택의 무게는 집 한 채보다 무거웠다. 친정 어머니는 딸의 말을 먼저 믿었다. 아버님이 너무하신 거야. 어디 부모가 이렇게까지 해? 그 말은 며느리의 등을 떠밀었다. 며느리는 곧바로 조건을 걸었다. 집 문제 해결 안 되면 이혼이야. 그 말은 사위에게 전해졌다. 전화기 너머에서 사위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위는 아이를 보기 위해 친정집 앞에 섰다. 현관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여보, 잠깐만 아이 얼굴 좀 보자. 문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 정서에 안 좋아. 그 말에 사위는 웃지도 화내지도 못했다. 그는 자신이 어느새 배제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사위는 내 앞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님, 아이까지 이렇게. 나는 조용히 물었다. 너는 아버지로서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에 사위는 눈을 떴다.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말을 끊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문제다. 며느리는 조정 신청서를 냈다. 주거 제공 약속 불이행, 정신적 손해. 법은 감정의 편이 아니었다. 서류는 차갑게 반려됐다. 그날 밤 사위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님, 저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짧게 답했다. 그럼 이제
말로 하지 말고 행동해라.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결국 다 망치셨네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어른으로 놓아주었다. 사위는 아이 면접 교섭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그리고 친정 앞에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아이 아빠로서 권리 행사하겠습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문득 그날이 떠올랐다. 현관 앞에서 문이 닫히던 소리. 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늘까지 아이를 살렸다면 그걸로 됐다. 조정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말보다 서류가 더 많은 공간. 감정은 의자 아래로 밀려나 있었다. 며느리는 단정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저는 아이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늘 옳아 보인다. 하지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사위는 조금 늦게 도착했다.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불편한 듯 손으로 옷자락을 만지며 자리에 앉았다. 조정위원이 물었다. 아이 아버지로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사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지체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그 말은 특별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조정위원이 다시 물었다. 주거 계획은요? 사위는 나를 한번 떠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은 아버지 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이 번쩍였다. 그건 정상적인 환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말에 사위는 고개를 들었다. 왜죠? 그 질문은 조정실 안에 잔잔한 파문을 남겼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고르다 답했다. 어르신이 계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사위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 집은 제가 자란 집입니다. 그 말은 사위가 처음으로 자기 뿌리를 입 밖으로 낸 순간이었다. 조정은 완전한 합의 없이 끝났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사위는 더 이상 비켜 서 있지 않았다. 며칠 뒤 아이와의 첫 만남 날. 나는 거실에 있지 않았다. 주방에서 물을 끓이며 일부러 소리를 냈다. 아이에게 할아버지를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그 소리에 나는 그날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며느리는 점점 고립되었다. 친정에서도 말이 달라졌다. 이 정도면 사위도 할 만큼 했지 않니? 그 말은 지지의 철회였다. 며느리는 그제야 혼자가 되었다. 나는 재산 정리를 시작했다. 집을 팔아 남은 돈, 나머지 부동산 모두 정리 대상이었다. 변호사가 물었다. 사위에게 일부 증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이에게
변호사는 조용히 메모했다. 그날 밤 사위가 말했다. 아버님,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돕지 않았다. 사위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너 스스로 일어서게 놔뒀을 뿐이다. 판결은 조용히 내려졌다.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말하기엔 너무 현실적인 결론이었다. 공동양육, 정해진 면접 교섭, 명확한 양육비. 법은 감정을 위로하지 않았다. 다만 선을 그어주었을 뿐이다. 사위는 고개를 숙여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이사를 갔다. 처음엔 더 큰 집을 원했지만 현실은 작은 전셋집이었다. 엘리베이터 없는 낡은 건물. 아이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며 며느리는 처음으로 집이란 말을 다시 생각했을 것이다. 사위는 매주 아이를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다. 아이도 사위도. 하지만 시간은 조용히 사이를 메웠다. 나는 여전히 뒤에 있었다.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게 내 역할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사위가 물었다. 아버님, 그날 문 앞에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답했다. 말하면 싸움이 되고 침묵하면 기억이 된다. 사위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며느리는 한 번 연락을 해왔다. 짧은 메시지였다. 그땐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거리로 하는 거니까. 아이에게 작은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 이름은 아이 이름만. 사위에게 말했다. 이건 내 것도 아니다. 사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하루하루 느리게 살았다. 아침엔 산책을 하고 저녁엔 책을 읽었다. 문득 그 집 앞을 지나친 적이 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열려 있었다. 사위는 다시 자기 집을 마련했다. 작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집. 그날 사위가 말했다. 아버님, 이번엔 제 돈입니다. 나는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마지막으로 사위에게 말했다. 문을 닫는 사람은 집을 가질 수 있어도 가족을 잃는다. 문을 여는 사람은 상처를 입어도 이름을 얻는다. 사위는 그날 처음으로 내 앞에서 울었다. 세월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사람의 본래 모습을 늦게 보여줄 뿐이다. 나는 많이 늙었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는데 시간이 걸렸고 창밖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이 기억난다. 작고 따뜻하고 겁이 많던 손. 그 아이는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왜 우리 아빠는 할아버지 집에서 살았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은 길을 잃을 때 집이 필요하단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몇 해 뒤 다시 결혼했다. 소식은 사위를 통해 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인연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지나갈 뿐이니까. 나는 유언장을 정리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며느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야기는 이미 끝났다. 사위에게도 많이 남기지 않았다. 너는 이미 내 몫을 살아냈다. 아이에게 남긴 글이 있었다. 집은 문이 아니라 사람으로 기억되는 곳이다. 내가 언젠가 문 앞에 서게 된다면 먼저 열어라. 그게 내 마지막 문장이었다. 어느 봄날 나는 조용히 잠들었다. 병원도 소란도 없었다. 사위는 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아이는 내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문 열어줘서 고마워요. 장례가 끝난 뒤 사위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 집은 이제 사위의 집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위는 말했다. 문 앞에서 쫓겨났던 그날 나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날 나는 이름 하나를 남겼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다시 아이에게로 이어졌다.